트랙 D3입니다. 디지털 시대 고등교육의 혁신과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술은 캠퍼스 기반의 대학 체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물리적인 공간에 고정되지 않은 미네르바 스쿨이 등장했고요.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에콜 42가 운영 중입니다. 입학과 졸업이 없고 또 무료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칸 아카데미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경험한 대학도 에듀테크를 활용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적절하게 통합을 해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은 이제 현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런 변화의 모습과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요, 홍콩 교육대학교 림체르핀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더 나은 고등교육의 재구축,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림체르핀 교수는 홍콩 교육대학교의 학습기술 및 혁신 학부석자 교수이시자 부학장, 국제협력 분야의 부학장이십니다. JCR, SSCI 교육 연구 분야에서 2위의 이러닝 저널로 선정된 바 있는 The Internet and High Education의 편집장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Professor Lim Terping. 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것, 그리고 코로나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관련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고등교육 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등교육 분야 전반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제 발표 제목은 더 나은 고등교육의 재구축,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코로나19가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한국과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보건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건 위기로 인해서 교육기관들, 대학기관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을 관리해야 하는 전례 없는 도전과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대면 개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양질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양질의 온라인 학습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의 내에서의 여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대면 개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1억 5천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아세안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고등교육에서는 약 100만 명, 그 고등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가 고등교육에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대학이 대면 개강을 할 수 없고 문을 닫은 상황에서 이것이 고등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교육의 평등, 교육의 질, 교육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의 평등, 평등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모든 대학의 교수들 그리고 교수자들이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디바이스와 자원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모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학습 교재들이 있는가에 문제가 있었죠. 특히 특수한 교육의 서포트가 제공되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 학습의 품질의 이슈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고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여전히 문제가 있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적절한 인식이 없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SNS에는 익숙합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SNS와 온라인 게임을 한다고 해서 온라인 학습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이 반드시 제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는 평가 방법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학 차원에서 시험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평가 방법이 더 이상 적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코로나19의 중요한 여파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는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과 또한 교육의 방법이 적절한가? 다시 말해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대학들과 정부 기관들이 대응을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대학의 대응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는 보건 위기이기 때문에 보건 안전 가이드를 제공하고 또한 대학 개강도 단계적으로 대면 개강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홍콩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봄 축제가 끝나고 나서 지난 학기에 홍콩 대학들은 대면 수업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대학 차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대면 개강을 할 때도 대면 개강을 단계적으로 이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방역 관련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개인 위생과 또 개인 방역 장비들을 확보하고 또한 캠퍼스의 소독과 방역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학습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공했는데 양질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해지도록 여러 가지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모든 온라인 수업이 50% 정도는 동기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50%는 비동기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동기식 수업은 줌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비동기식 수업은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한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수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또한 지원을 함으로써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원의 서포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교수들과 교수자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여러 어플리케이션과 또 스킬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니 온라인 수업의 설계와 관련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차원에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커리큘럼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커리를 만들기 위해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예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평등하고 양질의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대학들, 또 홍콩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 대학들은 예를 들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준다던가 인터넷 네트워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물리적으로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은 예를 들어 시골이라든지 또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노력들도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대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팬데믹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제가 간단하게 코로나가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등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할까요? 제가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학과 고등교육 정책 입안가들 그리고 고등교육 교육자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5가지 점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고등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대학 교육
대학 교수들, 교수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시한 능력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등교육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수자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떠한 종류의 온라인 자원을 제공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현재의 평가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좀 더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5가지 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교육에서 교육자들이 가져야 되는 능력은 무엇인가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교사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양질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육의 결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모든 교수들이, 모든 교육자들이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차원에서의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스킬은 무엇일까요? 여기 일부 제가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라, 그리고 제가 고등교육 관련된 정책 이방과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교육자들이 이제 어떻게 온라인과 원격 교육을 설계하고 제공해야 되는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이테크와 로우테크를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 중에 취약그룹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니즈가 있겠지만 특수교육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또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또 어떤 민족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 등등, 이들에게 추가적인 학습 니즈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교수자들이 가르쳐 주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도 교육과 학습의 위기가, 그리고 중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자들은 이러한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어야 하며, 교수자는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대안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건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보건안전 가이드를 잘 실천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역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된 것이 바로 교수자들의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고등교육에서 교수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정리해 보았는데, 그러면 그러한 능력들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요? 바로 교육자들에게 지속적인 연수와 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교사 연수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교육을 또는 연수를 한정된 기간에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수자들이 스스로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개발 또 능력 개발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봄으로써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자들의 집합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수들이 자신이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할 때 또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겠죠. 저희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교수자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간에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들 간에 워츠앱 그룹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커뮤니티 그룹을 만들어서 온라인 강의에 관련된 경험을 공유한다던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를 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가 마련된다면 이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피어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교수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좀 더 나은 교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 개발이라는 것은 교수자가 자기 평가를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평생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좀 더 나은 고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평생 학습 또 자기 개발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 내에서의 강사 또 교수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하고 또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지도와 또 학습 관련 자원을 제공하는 것인데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학습 지원 자료들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강사와 교수들이 제공을 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여러 가지 온라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라도 또 유사한 팬데믹이 발생을 해서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뭐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양질의 교수 자료 개발을 위해서 산학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의 실험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AR, VR 장치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서포트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필요한 그러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수교육 학습자들은 AI 등을 이용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율적인 학습과 진도 관리 지원을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커리큘럼과 관련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발표된 맥켄지 리포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약 8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는 더 자명해졌습니다. 고등교육이 이제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커리큘럼을 가져야만 우리 학생들을 미래를 위해 준비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등교육을 제공해야만 인적자원 개발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또 업계가 원하는 산업계가 원하는 그런 직업교육이 가능할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숙련도가 낮은 그런 산업을 주로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 또 저개발국에서는 이 커리큘럼에 대한 재고 그리고 재설계가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ICT 산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관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 차원에서 좀 더 총체적인 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평가를 좀 더 총체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블렌디드 러닝의 사례입니다만 블렌디드 러닝뿐만 아니라 온라인 러닝에도 이것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비전과 또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교내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또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대학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그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교수자들의 그리고 학생들의 전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또 포용적이고 평등한 그리고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 원격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겠죠. 시골 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총체적인 커리큘럼 리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뷰를 통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총체적인 커리큘럼 수립을 통해서 대학에서 기대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콩 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림체르핑 교수님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Q&A 시간에 다시 한번 모셔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의 근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이 교육의 질적인 격차와 이 형평성의 격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의견을 남겨주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신 분들 위라이 본 채팅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요.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의 김영석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역 혁신을 위한 공유대학의 설립, 경남형 모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교수님은 교육부의 대학발전기획단 위원과 고등교육혁신분과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분과 전문위원, 경남지역혁신플랫폼 부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플랫폼 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경남형 공유대학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의 이 경남혁신 플랫폼이나 공유대학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경상남도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동쪽으로는 부산이 있고요. 서쪽에 길게 이게 그 지역이 늘어져 있다 보니까 서쪽 끝으로는 이제 이제 전라남도와 이제 맞닿아 있는 그 농촌 지역이고 동쪽은 거제나 이제 창원처럼 이렇게 제조업이 그러니까 조선업이랄지 제조업이 발달한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학의 그 지역의 구성이 굉장히 이질적인 구성이 돼 있는 그 지역입니다. 한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특히 그 창원이라고 하는 그 창원 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상남도에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어떻게 이제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공장은 이제 중국과 경쟁해서 좀 이제 밀리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요즘은 이제 점점 더 그 공장이 자동화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이제 더 이상 어떤 고용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공장 체제,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대학들도 함께 위기를 이제 맞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학생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그 이제 점점 이제 그 어떤 제조업의 위기도 이제 찾아오니까 지역의 이제 경제 성장률도 정체가 되고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던 그 과정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전국에 한 3개 정도 대학 이제 지역을 선정하는 이제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됐고 경상남도가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상남도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의 핵심이 이제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공유대학 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유대학 체제라고 하면 경상남도에 지금 이제 한 17개 대학이 있고요. 그 중에 일반 대학이 한 4년제 일반 대학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 경상남도가 이 바로 그 동쪽에 부산이라는 지역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부산의 대학에 비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대학들이 조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또 그 도시 지역을 제외한 어떤 중소도시나 시골 농촌 쪽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문제로 해서 학령 인구 감소나 학생 모집이나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좀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대학의 역량들을 하나로 모은다면 어떤 지역 혁신 기관으로서 어떤 대학의 위상을 좀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소개했다시피 경상남도에서 지역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연구나 어떤 기술 개발과 같은 그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개발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다 모으기 위한 어떤 대학 간의 연합 플랫폼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경남형 공유대학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적었다시피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경남 공유대학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경상남도에 위치한 여러 기업들을 탐방을 하면서 어떤 그 인재를 그 원하시는지를 기업 관계자분들께 이제 인사 담당 관계자분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 그 관계자분들께 여쭤보니까. 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업이랄지 기업 그 생산 현장 같은 경우를 많이 가봤는데 기업이 요즘은 이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굉장히 이제 자동화가 돼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그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무 관리를 하거나 이런 어떤 직종의 그 인력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산업 구조가 초래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서 그 원하는 인재들은 어떤 그 이제 융합 기술 같은 걸 가지는 설계 해석이랄지 아니면 제조 ICT 융합 기술이랄지 이런 어떤 기계 그 스마트화되고 자동화된 기계 설비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 R&D 역량을 갖춘 그런 인재를 요구하는데. 경상남도의 대학의 역량이라는 게 특히 이제 교수님들의 R&D 역량도 중요하고 어떤 적절한 규모의 어떤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개별 대학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서 지역 대학 에 소재한 최고의 에이스 교수님들과 가장
그 학습 동기가 뛰어난 학생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가상의 대학을 하나 만들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USG라는 유니버시티 시스템 오브 경남이라는 그 이제 유니버시티 얼라이언스죠. 그 연합대학 이런 가상의 대학을 만들자 이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USG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저희가 대학교육 혁신센터라는 것을 USG 헤드쿼터 대학인 경상대학에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대학이 이제 세 개의 대학인데요. 창원대학, 경남대학, 이제 경상대학 이렇게 세 개의 중심 대학에 세 개의 가상 그 학과 칼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세 개의 가상 학과가 하나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두 번째가 제조 ICT, 세 번째가 스마트 커뮤니티 이런 세 개의 분야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엔지니어링은 그 전통적인 그 경상남도의 제조업을 이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공장들이나 이런 이제 대기업도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중소기업도 많고 그러는데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그 디자인하고 어떤 기계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해석하고 이런 설계 해석 능력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설계 해석 역량을 갖춘 인재들은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서울이나 판교나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 그런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이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는 이런 과정이 지방에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거리나 이런 측면에서 시간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인재를 공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인재를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제조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제조 엔지니어링 설계 해석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해야 되겠다 해서 스마트 엔지니어링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제조 현장에 가서 보면 단순히 이제 그 제조 과정이 자동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조의 전 과정이 데이터로 구축이 되고 그 데이터 구축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어떤 제조 공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ICT 융합 능력을 갖춘 인재가 지역에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ICT 인재들이 다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인재를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지역의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ICT 제조 분야를 선정해서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경상남도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어떤 그 산업 구조를 갖다 보니까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정주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매력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 경상남도 진주의 혁신도시가 이제 건설이 돼서 LH나 주택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주택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경상남도의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도시나 또는 공동체 혁신 또는 사회 혁신 이런 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이 세 가지 전공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대학에 있지만 실제로 이 전공의 운영은 그 경상남도 도에 내에 있는 아주 좋은 교수님들께서 함께 모이고 각각의 전공별로는 또 기업 관계자들이나 지역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이제 세 개의 그 공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왼쪽 칼럼을 봐주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1, 2학년 때 그 각각의 그 세 개 학과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1, 2학년 때 이제 선수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 과목을 듣는데 저희가 이제 경상남도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별로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서 대학들도 굉장히 서로 간의 거리가 멉니다.
서로가 거리가 먼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이 공유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해서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오면서 실제로 이제 온라인 강의가 이렇게 이제 경남 지역 대학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게 이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에게 친숙한 개념이 되니까 이제 온라인 코스 플랫폼을 만들면 이게 이제 이 공유대학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좌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겠다, 이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코스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수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말쯤에 우리 학생을 모집해서 3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이 세 개의 전공에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돼서 이 세 개의 전공이 제시하는 교육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 개 전공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은 그럼 이런 공유대학 플랫폼에 참여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테마 전공, 학생 자기 설계 전공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진로에 따라 또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교육 과정을 들을 수 있는 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학과, 그다음에 ICT 제조 ICT 학과,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공동체 학과인데요. 이 학과의 교육 과정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그 개별화된 어떤 학과 체제나 학문 체계가 아니라 기업의 요구에 맞게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생산 현장에서 또는 어떤 직무 관련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 교육 과정을 기업의 어떤 직무 상황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어떤 그 장면에 맞춰 가지고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통합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업 현장의 관계자들하고 이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이제 어떤 과거에는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직무 역량이랑 굉장히 한정이 돼 있었고, 또 기업에서 이제 실제로 생산 과정에 요구하는 역량이라는 게 서로 분절화돼 있어 어떤 특정한 하나만 잘하면 되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했는데, 요즘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어떤 특정한 업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어떤 적용 가능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이제 교육 과정을 예시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 교육 과정의 구조는 이 위에 보는 이런 흐름도와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프로그램이나 어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역량을 기르는 과정을 먼저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기업의 어떤 직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전공 지식 중심의 교육 과정을 이제 중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베이스 코스하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애플리케이션 코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용 분야에 따라 이런 제조 설계 해석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항공이랄지 스마트 팩토리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적층 제조랄지 이런 적용 분야별로 이제 응용 과목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기업의 어떤 직무 담당하신 분하고 교수님과 학생이 함께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 경상남도 공유대학 플랫폼의 특징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챔피언스 리그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프로 야구 구단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각
지역별로 프로야구 구단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와의 경기를 하거나 어떤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과 같은 그 대회에 나갈 때는 각 구단에 있는 베스트 플레이어들을 모아가지고 한 팀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기업의 경남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의 베스트 프로페서들하고 그다음에 그 베스트 모티베이티드 스튜던트들을 모아가지고 융복합 교육과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그럼 과연 정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이냐라는 것을 함께 그 월드 클래스 기업들 LG나 LH나 NH나 이런 기업들과 함께 졸업 인증을 해서 이 학생이 기업이 요구하는 그 베스트 스튜던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학생을 어떤 프로세스로 우리가 기르느냐 이런 교육의 이제 실제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과목을 다 듣고 마지막 그 학기 또 학석사 이게 연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남에 있는 LG전자라는 그 대기업이 있습니다. LG전자는 물론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도 있지만 그 LG전자와 연계된 기업들의 요구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과제를 교수님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학석사 연계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이 기술 과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펀딩을 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국가 그 재원으로도 펀딩을 합니다만 펀딩을 하고 그래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기술 과제를 해결을 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바로 필요한 기술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기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익히게 되죠. 그러면 이런 그 인재들은 기업에서 OJT 없이 바로 데려다 쓸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R&D와 교육을 연계하는 이런 인재 양성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코스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요. 기존에 이제 그 유명한 온라인 코스 플랫폼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자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 제일 먼저 이 전공과 관련된 그 과목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경상남도의 어떤 교수님들의 역량만으로는 최고의 수준의 어떤 과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과목 온라인 코스를 이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 코스는 비록 원격 교육이지만 저희가 이제 강사 풀을 구축을 해서 블렌디드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번에 이제 지금 저희가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최고의 업체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LMS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과 이제 수업하는 과정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온라인 코스를 듣는 게 아니라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학생의 어떤 다양한 학습 정보를 관리하는 이런 LMS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대학들이 주로 R&D 관련하다 보니까 일반 대학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교수진을 구성하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게 무료로 교양이랄지 전공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마이크로 러닝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좋은 10분짜리, 5분짜리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코스 플랫폼을 보시면요. 왼쪽에 이제 교양교육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에 전공교육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교양교육 플랫폼에는 이제 일반 대학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양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강좌를 제공하고 고등학생에게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가지 분야의 스마트 도시나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나 제조 ICT와 관련된 전문
전공 교육을 하는데 이거 역시 마이크로 러닝 방식으로 해서 그 온라인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해서 재직자들에게도 공급하는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테마 전공이라고 해서 이 세 개의 학과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진로 개척을 하고 싶다 할 때 저희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들을 각 대학에 배치를 해서 이런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가 예시를 2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BMW 모터사이클 전공이라고 해서 어떤 학생이 나는 BMW 모터사이클 평소에 이제 오토바이 타는 것도 좋아하고 이 학생이 이제 BMW 모터사이클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하면 이 학생이 A 단과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B 단과대학에서 마케팅을 공부하고 C 단과대학에서 독일어를 공부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일 대학에서 이것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는 본라인 이 안에 있는 그 공유대학 체제 내에서 다른 그 학교를 이제 옮겨가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이 학생이 대학 전공을 좀 활용해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기회가 마땅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폴리텍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6년이나 7년, 5년이나 6년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주로 방학이나 이런 주말이나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폴리텍 대학에 가서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런 테마 전공을 저희가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USG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요. 9월에는 지금 저희가 교수님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빙을 하고 있고요. 10월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사 조직을 만들 거고 11월쯤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 기업의 이제 기술 수요를 지금 받아가지고 각 그 세 개 전공별로 연구소를 하나씩 이제 3개의 연구소를 이제 산업공유연구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산업공유연구소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이제 기술을 과제를 공모한 다음에 그 기술 과제를 공모할 수 있는 도내 대학의 이제 최고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매칭하는 그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쯤 되면 이제 교육과정 개발이 이제 얼개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이제 공통교양 플랫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기본 설계가 12월 정도나 내년 1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원을 내년 3월 1일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역대학 잠재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법, 공유대학, 저는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블렌디드 러닝 방식, 앞으로 이 지역의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내용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트랙 D3의 발표, 나머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미네르바 스쿨의 김문섭 학생이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 대학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문섭 학생은요, 지금까지 4개국에서 학업을 이어오면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또 저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네르바 스쿨 2학년인 그는 경험 디자이너와 마케터로서 교과과정 안팎에서 브랜드 매니지먼트와 소셜 디자인에 대한 경력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뉴스레터 From 미네르바를 통해서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한국에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목만 봐도 이번 발표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왜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 대학이 아닌지 발표에서 한번 알아보시죠. 자, 김문석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네르바 스쿨 재학생 김문섭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다수 교육의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설립 시점부터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온 미네르바 스쿨 역시도 덩달아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덕에 저 역시도 지난 몇 달간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네르바의 온라인 교육에 대해 물어보는 그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네르바는 온라인 대학이 아닙니다. 오늘 왜 미네르바 스쿨이 온라인 대학이 아닌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릴 내용을 훑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유연성과 학습 효과,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법이라고 정의해봤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온라인 교육에 가져다주는 기술적 유연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온라인 교육에 쏟아지는 관심을 보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 오프라인 교육으로부터 발생하는 경험적 학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학생 그리고 인턴으로서 경험한 온오프라인 교육 사례들을 들어 기술적 유연성과 경험적 학습,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나눠보자 합니다. 제가 미네르바를 다니며 보낸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을 꼽으라면 단연코 미네르바 스쿨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던데 어때? 라는 질문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네르바는 대외적으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죠. 미네르바 스스로도 이 부분을 꽤나 강조하기도 하고요. 특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 미네르바의 온라인 교육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진행 또는 수강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온라인 교육이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좋다고 느끼신 분 계실까요? 만약 좋다고 느끼셨다면 과연 무엇이 좋으셨던 걸까요?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모든 답변이 기술적 유연성을 기반에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기술의 발전은 늘 시간, 공간, 그리고 비용의 절감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런 절감들은 해당 분야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로는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연성은 해당 분야와 연관된 사람이라면 고루 그 혜택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교사, 관리 행정 담당자분들이 이번 대규모 온라인으로의 이주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 이야기가 모든 학생, 모든 교사, 모든 관리 행정 담당자를 대변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네르바에서는 이 모든 이가 수혜자입니다. 여기서 학생과 교사의 입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미네르바의 온라인 수업이 가져다주는 유연성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미네르바는 자체 개발한 폴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폴업인데요. 학생으로서 폴업이 가져다주는 유연성은 참가자인 저희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채팅 기능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화면에 이모티콘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뭐 체크 또는 X, 손 모양 등 이런 작은 이모티콘들을 띄워서 특정 의견에 대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 혹은 다른 학생이 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덕분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실제로 할 수 없는 바로바로 질문하기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학생들이 어떠한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수업 시간 투표를 진행하는 화면인데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아래에 어떤 비율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도 각자 어느 학생이 어느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수업 시간에 다양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제 구글 문서나 파이썬 코딩 프로그램 등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쉽게 친구들과 논의를 이어가면서 필기를 하거나 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있는 소규모 그룹 토론 과정 중에 나온 화면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크게는 15명 정도에서 수업을 하다가 한 6명에서 4명 정도 작게 그룹으로 쪼개져서 교수님이 사전에 이제 만들어 주셨던 어떤 특정 과제를 수업 시간에 먼저 해결을 해보면서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교사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유연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타임라인을 소프트웨어에 입력시켜서 필요한 슬라이드 또는 타 소프트웨어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외에도 수업 중에 화면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교수님 혼자만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최대 8명까지
한꺼번에 나오게 돼서 토론을 이어가는 데 있어 좀 더 수월하게 화면을 분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언 기회가 적었던 참가자를 식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늘상 한 번 내지 그 이상은 발언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교수님이 어떤 학생의 발언 기회가 적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 참가자들을 더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수업 후 평가 과정에서 특정 학생 발언 장면을 돌려보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되게 전방위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수업 후에 특정 학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매 수업마다 자동으로 녹화가 되어서 이제 공유가 되는 건 물론이고 하단에 보이는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면 각 학생들의 발언 시점으로 바로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면 그 학생이 말했던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측의 평가란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거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화면은 이제 학생들에게도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서 수업이 끝난 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는 교수님께서 실제로 피드백을 남기시고 난 뒤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금방 알아차리고 저희 스스로의 학습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흔히 들어오신 미네르바 스쿨의 온라인 수업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 대학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교육적 요소에도 누구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기 때문인데요. 미네르바 학생들은 4년 동안 7개의 나라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으며 각 나라에서 지내는 동안 해당 나라의 문화, 사회, 경제, 역사 등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네르바에서 설계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이번 여름에 그 부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걸 디자인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지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들을 하고 난 뒤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배운 개념들을 활용하고 회고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학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경험적 학습이 오프라인 교육이 메리트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적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경험적 학습이란 구체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회고와 개념화 그리고 실험을 반복하며 지식 또는 역량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가는 학습 방식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지식 또는 역량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후에 해당 현상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배우고자 하는 개념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에서 경험적 학습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일단 수업 전 거꾸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둘째는 학기 중반쯤 진행하게 되는 산학협력 과정에서입니다. 우선 거꾸로 학습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들은 교수진을 통해서 미리 엄선되며 학생들에게는 빠르면 한 달, 느리면 2주쯤 이제 수업 전에 공개가 됩니다. 이때 해당 수업의 목표 또한 함께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해당 학습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학생들은 수업 목표를 참고하여 자료 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런 학습 방식은 꼭 수업 시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설명들을 최소화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 내외에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수업 전 학생들이 동일한 자료를 읽게 되면 서로 공유하는 공통의 언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의 언어는 학생들 간의 대화와 논의를 촉진시키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경험적 학습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학생들은 타인에게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종종 양측이 함께한 경험 또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경우 자신이 경험한 예시를 들곤 합니다. 각 학생이 가진 특수한 배경들은 이에 원동력을 더해주죠. 물론 미네르바의 경우에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권에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특수성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각자 모든 개인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특수한 배경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런 미네르바 같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화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수업 전부터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실체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산학협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네르바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각 나라의 다양한 산업체 혹은 기관들과 함께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과 과정을 통해 배운 역량을 활용하도록 요구를 하는데요. 후에 협력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리포트를 학교에 별도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의 활용은 필수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압력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역량들을 현실에서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역량에 대한 이해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배움을 이어나가고 싶은 동기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미네르바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살려 양측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교육 모델을 지향하고 운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O2O라는 개념이 산업계에 그리고 저희의 삶에 훅 들어왔는데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또는 O2O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모든 기술을 뜻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교육계에도 이 O2O 개념을 도입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교육계는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경험 역시도 더 나은 학습 효과를 위해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기술을 O2O 대신 온라인 곱하기 오프라인, OXO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치밀하게 설계가 돼서 학습 과정에서 서로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OXO 기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할 교육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다음 사례들이 조금은 힌트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학생 그리고 인턴으로서 경험한 온 오프라인 경험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래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온라인 경험은 닷페이스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인데요. 13일간 8만여 명이 참여를 했을 만큼 성소수자라는 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큰 일조를 한 행사입니다. 해당 온라인 경험은 4가지 지점에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공간을 공간으로 인식하고 설계 양식을 활용해서 기존에 없던 연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온라인 경험은 사실 되게 유연성을 주는 데는 정말 큰 뭔가 장점이 있지만 어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이런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사실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닷페이스는 인스타그램의 설계 양식인 이런 네모들, 연속되는 네모들을 활용해서 각자가 이어질 수 있는 장치들을 화살표나 아니면 하나의 줄 같은 걸 활용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이게 했고요. 바로 그 지점에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사용자 간 교류 방식인 스크롤을 활용, 행진의 움직임을 표현했다는 점.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이렇게 아래로 많이 내리는 방식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닷페이스는 움직임이라는 걸 포착해서 행진의 움직임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바로 그 모습이 행진의 모습을 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별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게시물을 공유하는 데를 간편화했습니다. 온라인 경험의 또 안 좋은 점 중 하나는 되게 사람들이 피곤함을 금방 느끼게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바로 이런 간편화 작업들이 사람들이 느끼는 피곤함을 덜어줘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이끌고 더 동기를 부여시켜서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네 번째, 다양한 소품 및 복장을 활용해서 다양성 및 자기 표현 등 뭔가 본질적인 메시지를 강화한다는 점. 퀴어 퍼레이드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거에 있어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 경험이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온라인 경험이 줄 수 있는 유연성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지점들이 사실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의 이제 온라인 경험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프라인 경험에 준 가장 큰 타격은 경험을 제공하는 입장뿐 아니라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꼭 진짜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일 것입니다. 수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몇십 %에 달하는 사원들에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재택근무를 이어가라고 발표했을 만큼 오프라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험 디자이너들은 모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고 소비층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디너 엉구엉은 그 지점에서 좋은 예시이죠.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모든 복장과 소품을 하얀색으로 통일하게 하고 평소라면 식사를 할 수 없을 공간에서 다 함께 모여 저녁을 먹게 합니다. 이 행사가 환영을 받는 이유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전 티켓 구매를 통해 적절한 배타성을 제공한다는 점. 이런 적절한 배타성은 참여자로 하여금 특별한 경험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색 드레스 코드, 3가지 코스 요리, 테이블, 의자, 지참 등
한시적인 규칙을 통해서 가상세계를 설계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참여자 간의 동질감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낯선이와 동질감을 공유한다는 어떤 낯선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런 낯설고 특이한 경험은 실제로 보이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으며 실제로 모였을 때만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이 오프라인 경험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로 모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OXO 경험은 어떨까요? 아웃도어 브랜드 코토팩시사의 퀘스티벌 행사가 좋은 예인데요. 제가 미네르바 1학년 때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참여했던 행사입니다. 퀘스티벌의 참여자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코토팩시에서 제시한 200여 개의 미션을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션을 해결한 참여자들은 바로 이 앱상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미션 해결을 인증하게 되죠. OXO 경험인 만큼 퀘스티벌은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고루 갖추었습니다. 첫 번째, 현지화를 통해 각 도시의 매력을 10분 활용, 설득력 있는 모임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되게 다양한 곳곳에 숨겨진 저도 몰랐던 사실 이 행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작은 장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로는 샌프란시스코 한 공원에 가면 실제로 소들이 있어요. 근데 소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젖소나 이런 소가 아니라 이제 그 엄청 큰 들소 있죠. 들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거를 내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모르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이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걸 공유하면서 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두굿, 커뮤니티, 어드벤처, 피트니스 등으로 나뉜 미션들을 통해서 코토폭시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를 그냥 오프라인 행사에서 자 이런 미션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확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걸 앱상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게 되고 앱과 앱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거의 가치를 더 부각시키는 방식들을 통해서 포토백신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조금 더 강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모바일 앱을 통해서 팀 간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랭킹을 공지해서 협력 그리고 또는 경쟁 구도를 형성을 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동기를 강화했죠.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어떤 미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구나에 대한 걸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이었고요. 바로 이쯤에 동기를 강화시키고 더 많은 미션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했죠. 참고로 저희 팀 역시도 이 게이미피케이션에 낚여서 6위를 할 때까지 저희가 거의 100몇 개에 달하는 미션을 하루 종일 해결을 했었습니다. 앞에 세 가지 경험은 너무나도 멋지지만 사실 만들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경험도 한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불과 며칠 전 있었던 미네르바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제로 소개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례입니다. 함께 만드는 만다라라는 이름의 온라인 경험인데요.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닷페이스의 온라인 큐폰에서 착안을 해서 줌 플랫폼의 가상 배경 기능에 접목시킨 경험이었습니다. 사전에 빈 만다 양식을 제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색칠하기 숙제를 내줬어요. 이거를 다 색칠을 해와라. 처음엔 전부 다 그냥 흰 흑백의 템플릿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행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가상 배경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통일되고 연결된 배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 멀리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미네르바 역시도 다양한 도시를 돌아다니는 어떤 제한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모두 쉽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어렵게 돼서 이런 만달라가 생각보다 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많이들 이제 줌을 사용하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어서 뭔가 응용 방식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자면 다양한 이제 가상 배경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색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떠올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의를 한다면 초록색 배경을 사용해라. 아니면 반대를 한다면 빨간색 배경을 사용해라. 질문이 있다면 노란색 배경을 사용해라. 라는 방식으로 다양한 색을 통해서 서로의 언어를 맞춘다면 자신의 상태를 빨리빨리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줌에도 뭐 박수라든지 뭐 엄지라든지 아니면 손을 들어서 질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는 하는데요. 이게 엄청 두드러지지 않아서 교사님 혹은 뭐 이거 행사를 진행하는 퍼실테이터 입장에서 바로바로 캐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배경 조금 더 눈에 띄는 기능을 사용한다면 좀 더 이런 대화들을 수월하게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제가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OXO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어떤 교육, 어느 환경에서 이어지는 교육이냐에 상관없이 세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가 키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학습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좋은 학습이라고 부르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가 좋은 학습이 좋은 학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집중이 뭔가 좀 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집중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OXO 교육 이 세 가지 부분 모두가 고루 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교육이 가진 장점이 다르고 오프라인 교육이 가진 장점이 다르고 OXO 교육이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각자의 개성이 더 두드러지게 된 만큼 온라인 교육은 더 온라인다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프라인 교육은 더 오프라인다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OXO 교육은 또 OXO 교육다운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온라인 교육답지 않으면 오프라인 교육에 밀릴 거고요. 혹은 OXO 교육에 밀릴 수도 있겠죠. 온라인 교육이 가진 유연성을 활용해서 더 유연한 온라인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우리 꼭 굳이 안 만나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학습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만큼 경험에 집중해서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OXO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교육은 어떻게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더 잘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서 더 넓은 가능성을 실현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산업 분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든 부분, 이 학습 효과에 집중된 세 가지 다른 환경에서의 교육이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육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문섭이었고 개인 연락처 미네르바스쿨 홈페이지 남겨두었으니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문섭 학생 미네르바 스쿨. 일찍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 미네르바 스쿨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을 전부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오프라인, 온라인 환경의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학생들이 최대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D3 발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셔서 사전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발표해 주셨던 림 체르핀 교수님도 바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Professor, thank you. 자, 이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들에게 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 화상 교육이 이러한 학생들의 사회 이 생활적인 측면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적 기술과는 별도로 친구를 사귄다거나 이런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이런 기술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이런 친구를 사귄다거나 사회성을 위한 기술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첫 번째, Professor Lim Cherping, would you please answer the question? 임 교수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요즘 소통을 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제시하든지 간에 학생들은 이미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자신들과 자신 친구들끼리 SNS를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워셉을 하거나 카카오톡을 하거나 등등 다양한 온라인으로 이미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도전 과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의사소통의 환경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과 좀 공적으로 좀 예의를 갖추어서 토론을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더 공식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토론 진행을 하는 등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좀 편안한 대화를 하는 부분과 또 공식적인 대화, 토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룹 활동을 하고 소그룹 활동을 함으로써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때 그런 소통 능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공통 질문이니까 계속해서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온라인 교육의 모든 측면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사회적인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쪽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 SNS를 통해 서로 이게 상호작용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SNS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게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대면적인 상호작용과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상호작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대체한다기보다는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또는 대면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서 대체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교육적인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말씀 감사합니다.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 대면적인 상호작용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100% 온라인으로 하는 상호작용도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김영석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온라인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까 방금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온라인 교육에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또 이제 반대로 근데 공동의 정체성을 통해서 뭔가 서로 소속감이랑 친밀감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발표에 소개해드렸던 적절한 배타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미네르바 같은 경우로 저희가 입학을 하고 나면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생기는데요. 이때부터 사실 저희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굉장히 두터운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 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스탠포드에서는 심지어 자기네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2D 픽셀 아트를 통해서 스탠포드 캠퍼스를 전체를 만들어놨어요. 가상 공간 안에. 그리고 각자 학생들이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예전에 어릴 때 뭐 포켓몬스터 같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서로 만나가면서 특정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온라인에서도 친구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제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정말 두터운 소속감을 느꼈다. 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런 뭐 끈끈한 관계, 소속감을 느낄 수 있군요. 네, 직접 경험한 학생한테 들은 얘기라서 더 신뢰가는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세요. 우리 김문섭 학생 지금 얘기 중이라서 바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미네르바 입학을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영어 공부와 여러 문제를 탐구해보고 해결하는 활동 등을 했을 것 같은데요. 미네르바 입학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 미네르바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했다고 하나요?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그런 분이 주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섭 학생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엄청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가장 먼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미네르바 스쿨은 준비라는 걸 별도로 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입학 과정 자체가 뭐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매번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실 준비를 한다고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중 이제 미네르바 입학 과정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IQ 테스트와 같은 시험이 있는데 사실 IQ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처럼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뭔가 조금 팁을 드리면 저희 이제 설립자 분이신 벤 넬슨 분이 저희에게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미네르바 스쿨은 노력하는 천재를 위한 학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각자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얼만큼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노력을 이어갈 만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당락을 결정시키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그 부분을 끊임없이 개발해온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거나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그 이후에 살면서 그 능력들을 개발해 나갈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잘 어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잘하는 것을 이미 발견하셨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더 개발해서 남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그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이 좋은 준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포럼 내내 언급을 했었던 자기 주도적인 공부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노력하는 천재를 위한 학교가 바로 미네르바 스쿨이군요. 네, 김은성 학생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또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요. 자, 전국적으로 이 대학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USG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전국적인 교육의 질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번 질문은 전국으로 대학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대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교육을 좀 상향 평준화 시켜보자라는 그 어떤 대안적인 어떤 정책에 관계되는 논의가 많이 있어 왔는데,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어떤 그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어떤 경험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에서 그 대학 간의 어떤 그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도 다르고 또 교수님들의 이제 뭐 주로 업무 영역이나 이제 주로 강조점도 다르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교육의 어떤 혁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게 이제 그런 실험이 이제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이 어떤 그 교수 요원의 어떤 숫자나 대학의 크기나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아직 그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간의 어떤 역량을 한번 끌어모아서 서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 경남에서 어떤 성과를 내면 이게 좀 확대되는 여러 가지 그 논의의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또 외국에서도 뭐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셔서요. Congrats for the presentation. 예,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HI를 이용을 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돕고 싶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를 주셨고요. 예,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델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Mr. Lim Terping. 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학생이 직접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학생이 직접 원하는 학습을 하게 되니까 더욱 재미있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습 소프트웨어 웹은 정해진 것을 하는 것으로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코멘트와 질문이 함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Professor? 네,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경우에 e-learning 관리 시스템, 학습 관리 시스템을 보면 교사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좀 정해진 방식대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시스템이라는 것이 학생들 위주라기보다 교사들이 자신들의 수업과 또 교수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설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학습을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어떤 학습 관리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교사 위주가 아니라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학생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즉 학습자를 중심에 놓은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좋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실시간 질문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트랙 D3 디지털 시대 고등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 가득 채워서 멋진 또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연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